전한길 씨가 신당 창당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 원래는 일찍부터 하고 싶었었는데 네. 윤 대통령이 만류해서 참았다. 음. 라고 하고 계세요. 이게 진짜 이 보수 진영이 계속 세분화되는 것 같아서 네. 이게 옳은 방향일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창당에 대한 생각 어떠신가요, 강 변호사님? 창당 실무가 한참 그 국민의힘에서 예를 그러니까 이전에 국민의힘 새누리당에서 무슨 뭐 바른정당, 바른미래당 네, 뭐 막 네. 갈리던 그런 시기 있잖아요. 네. 그때 국회 보좌진 분들 중에 네. 의원실에서 창당 많이 하는 의원실 직원은 1년에 3번 창당을 했죠. 자기가 창당 실무는 내가 최고다. 뭐 이런 분들이 있는데 이게 창당이라는 게 창준위는 많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창당준비위원회. 네. 그 뭐 국바세 활동하는 신인규 변호사도 네. 창당준비위원회까지 했잖아요. 네. 창준위는 많이 발생하고 또 예전에 그 김성은 무슨 뉴 브랜드 파티 그분 창당하면서 창준위 하면서 좀 뭐 문제 있었죠. 군인들 이름 다 집어넣었다가 이제 문제돼서 재판받고 막 이런 건데 창준위까지는 가능한데 실제 창당은 실무가 굉장히 좀 복잡하거든요. 뭐 근데 뭐 창당의 자유가 대한민국에 있으니까 네. 그리고 실제로 창당까지 이어가다 보면 네. 그러면 왜 멈추게 되면 네. 준비위원회까지는 그냥 써낼 수 있어요. 그렇죠. 실제 창당하려면 전국 5개 광역시대에서 그렇지. 1000명씩 이상인데 네. 5개 하면 또 모양새가 빠지니까 네. 17개 다 창당합니다. 네. 그 1000명씩 하면 17,000명이에요. 네. 이게 모을 수 있냐 없냐에 대해서 실제 세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그 중단하는 분들이 많는데 뭐 창당의 자유가 있으니까 뭐 제가 왈가왈부할 건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전한길 그 선생님께서 계속 그 청년들 모임을 주도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자신감 때문에 지금 이제 창당까지도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과연 그게 성공을 할지는 미지수지만. 아니 근데 창당이 네. 되면 국민의힘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진 않죠. 네. 좋지는 왜냐면 창당이 돼서 창당까지가 아니라 창당되고 후보자까지 만약에 내게 된다라고 하면 그 후보자를 낸 지역구에는 결국 국민의힘의 그 표심이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인 거고요. 아니 저분들이 그 전한길 선생님이 창당 안 했다 그래서 다른 당을 찍진 않을 거라고 보인다. 그 보수층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여지고 그럼 후보자를 안 낼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중앙당을 창당해놓고 후보자를 안 내면 그렇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또 경고가 등록취소해야지. 들어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고심이라고 하시니까 뭐 어떻게 하실지는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쉽지 않으실 거예요. 지금 뭐 저번에 예를 들면은 전한길 선생님께서 무슨 콘서트 같은 걸 연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뭐 이래저래 실제로 경기도지사가 뭐 이렇게 막아서 안 됐다고는 하지만 그때 당시 티켓 팔린 규모가 좀 드러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신 바와 같이 5개 시도당 1000명씩 모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저는 이제 창당 작업을 한 2번 정도 해봤어요. 왜냐면 새로운 보수당 창당 때도 있었었고 개혁신당 창당 때 했었기 때문에 창당이라는 걸 실제로 많이 경험을 해봤는데 이 5개 시도당 1000명씩 모으는 게 진짜 힘들어요. 정말 힘들기 때문에 아마 현실화되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지금 본인이 뭔가 답답한 게 있으면 스스로 당 만들어서 하는 게 뭐 명쾌하긴 하죠. 그런 데서 나온 표현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게 총선이면 의미가 있거든요. 네. 비례대표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 친박연대 같은 경우에는 그 박근혜 대통령에 관련된 사람들이 나와서 그렇죠. 친박연대 창당하고 비례대표로 선순위가 꽤 네. 많이 들어갔습니다. 근데 말로가 어떻게 됐냐면 물론 이제 나중에 그 국민의힘 진영과 합당을 했는데 비례대표 1번은 교도소 갔어요. 1번하고 2번은 그 정확히 말하면 양정래 국회의원이라고 그분의 어머니가 창당에 네. 그 50억을 냈다고 네. 해가지고 이게 맞아요. 불법 정치 자금이다 50억이다라고 해서 그분이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는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국회의원직을 네. 끝까지 완수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창당 이게 총선이면 비례대표 들어가는 게 의미가 있는데 지방선거 창당은 좀 정무적으로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3% 봉쇄 조항이 위헌 판결 받았거든요. 네. 헌법 위헌 판결 받았기 때문에 다음 총선에서는 군소정당에 대한 후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3%가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봉쇄 이제 3% 미만을 취득하더라도 한 석씩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면 개혁신당은 그대로더라고요. 보니까 그 가상 시뮬레이션 그렇지. 돌려봤는데 저희는 원래도 3%가 나오니까 돌려봤는데 그대로고 그다음 나머지 그 정광훈 목사 그쪽이던가요? 네. 그쪽이 한석을 가져가게끔 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만약 그 봉쇄 조항 자체가 그대로 지난 총선 때 적용됐다고 한다면, 근데 이런 이제는 우리 허경영 씨도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품고 아마 나오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다음 총선은 되게 좀 진짜 우후죽순 생기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하여튼 저는 뭐 신당 창당 하실지 안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신당 창당하면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좀 이 보수 진영에서 조금 강성과 그다음에 지금 주류와 어찌 보면 선명한 딱 그 선이 그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쉽지 않은데 그 긍부정에 대한 내용은 뭐 진짜 하게 되면 그때 평가를 한번 다시 한번 해보시는 걸로 하고요. 그러면 오늘의 진짜 메인으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메인 요리. 메인 들어가는데 30분 네. 걸렸네. 30분 걸렸어요. 에피타이저 배부르네요. 국민의힘 지지세가 높았던 TK 지역 선거 구도 네. 이거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통합 이게 되고 있나요? 이게 될 것 같으신가요? 일단은 뭐 샤이가 많다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지표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TK에서도 각종 여론조사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거의 동일시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그러니까요.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 그 뭐 지도부나 혹은 국민의힘에서 그 당 사무처에서 전략을 짜는 그러한 국들에서는 여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굉장히 고심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서울이나 뭐 혹은 수도권에 그렇다 치더라도 만약에 대구 경북에서 TK에서 국민의힘이 어떠한 선거에서 승리를 하지 못한다? 이거는 정말로 충격적인 문제인 거죠. 당원들이 보기에.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가 약간 지금 엔진에 시동 걸고 계시는 것 네. 같다는 소문도 들리기도 하고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워낙 김부겸 총리 뭐 사전에 빼는 걸로 유명하시니까 근데 서로를 지난 빼는 재보궐에 그 부산 금정구 선거처럼 전 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부산 금정구의 총선에서 지금 한동훈 그 무소속 그분이 자꾸 뭐 역전승이라고 표현하던데 그 원래 이기는 지역구예요. 부산 금정구 예전에 김진재 그다음부터 김세현 뭐 이렇게 쭉쭉 해가 원래 이기는 지역구인데 그 차이가 많아가지고 결국 뒤집어진 건데 그것도 큰 차이로 이겼죠. 굉장히 큰 차이로 진다 그랬다가. 근데 그렇게 결국 대구 결과가 나올 거라 보여지고요. 중요한 거는 대구시장에 나온 사람분들이 나중에 공천을 누가 한 명이 되면 나머지 분들이 도와주냐 안 도와주냐가 가장 큰 문제인 겁니다. 예, 그 지금 후보자들이 많잖아요. 나머지 분들이 같이 으쌰으쌰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안 도와줄 수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정서상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당 지도부에서 감시를 좀 잘 해야 된다. 아니 오히려 안 되고 있을 때 더 안 되는 게 아까 민주당 얘기할 때처럼 이게 안 된 사람들한테도 다 챙겨줄 수 있을 땐 괜찮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가 안 되기 때문에 마음적으로 상하는 것도 좀 더 클 거라고 봐서 쉽지 않다라고 우리 봅니다. 하와이 홍 선생님께서도 그 하와이로 가셨다가 오늘도 글 하나 올리셨던데 그래요? 오늘은 또 이준석 대표를 저격하는 글 하나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저는 하와이 가신지도 네. 몰랐어요. 제가 그럼 네. 괜히 언급했네요. 어쨌든 저도 관심이 없어서 네. 어쨌든 그러한 역사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 아 키워주시네. 아니 근데 지금 이제 우리 문성호 대변인 나왔으니까 지금 뭐 질문에 그게 있어요. 국민의힘 네. 지지율 이탈이 그러니까 개혁신당의 반 사이로 이어지지가 않고 있다. 네. 오늘 뭐 천하람 원내대표는 방송에서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우리 전한기 씨가 뭐 후보 내지 말자. 네. 제발 그것 좀 국민의힘이 좀 말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내지 않으면 우리 국민의 그 개혁신당 후보들이 보수 진영을 대표해서 표를 받으면 더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신 것 같은데 지금 개혁신당 제가 알기로는 되게 그 지금 지방선거 착실하게 준비하고 열심히 계시는 하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있는데 참 이게 지지율 안 올라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방송에서 논평을 할 때 오히려 개혁신당인데도 굉장히 어떤 국민의힘 입장에서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내가 국민의힘 사람도 아닌데 왜 국민의힘 입장에서 하냐. 일단은 지금 폭주하고 있는 민주당 정부에 대한 비판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게 첫 번째로 있고 지금 같은 정치 지형에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힘도 못 쓰고 무너지면 3당이 사실은 뭔가 공간이 오히려 더 적어져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구조상 뭔가 어느 정도 제1야당이 어느 정도 여당하고 좀 붙어줘야 3당도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건데 지금 뭐 17% 나오고 막 22% 나오고 이래버리면은 신경 쓸 바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저희 당에서도 어떤 정말로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정당이 더 이상 어떤 수권 능력을 상실한 정당이 된다면 보수를 위해서 그걸 대처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준비가 필요하지만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바라지를 않습니다. 그렇게까지 무너지길 바라지 않아요. 저희가 정말 건전하게 어떤 이 야당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국민의힘한테도 좀 잘 좀 해주십시오라고 쓴소리를 많이 하는데 뭐 저희도 또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하고 그러니까요.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권 센터장님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어저께 이제 그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윤기찬 변호사님이라든지 정호김 의원님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정치권에 오래 계셨었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장동혁, 한동훈, 이준석 이 세 사람이 과거에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과 같은 어떤 정치 세력으로서의 연대도 할 수 있지 않겠냐. 그분들은 뭐 시기적으로 이게 좀 따로따로 돼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에는 김종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김영삼과도 손잡아서 정권을 이뤄냈고 김대중 대통령과도 손잡아서 정권을 이뤄냈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것도 너무 세 명이 이렇게 그
너무 이렇게 뭐라 해야 되나 갈등만 일으키는 것 같아서 좀 걱정스럽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안에서 이게 우리 청년 그러니까 권세탄 형이 먼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이 청년 세대라든지 보수 진영에서의 청년 세대들은 지금의 어떤 이런 이 세 분의 어떤 지도자급이죠. 이미 대표를 했었으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되게 궁금해요. 사실은 그 아까 뭐 어제 말씀하신 부분 저도 이제 방송을 통해서 봤거든요. 근데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인데 이제 옛날에 그런 리더들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봐요. 왜냐면은 이 지금 뭐 한동훈, 장동영, 뭐 이준석 이런 분들이 서로의 신뢰관계가 다 깨져 있는 상태여서 그러니까 이타적인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 연대를 해가지고 어떻게 갔으면 좋겠다라고 청년들은 생각을 하지만 그 개인들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는가라고 봤을 때 저는 그 과정은 이제 돌이킬 수는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도 결국에는 뭐 청년들뿐만이 아니에요. 뭐 아까 대구도 얘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지층에 계속 빠지는 게 한동훈 대표가 정말 영향력이 있다면 그렇게 대구를 갔을 때 지지율이 올라갔겠죠. 근데 그렇게 와서 이렇게 한번 국민의힘 내가 진짜 보수입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가는 게 대구 시민들이 봤을 때는 전혀 공감되지 않았던 거예요. 이번에 부산 가서도 저는 똑같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 한동훈 대표는 본인이 진짜 보수라고 하지만 보수의 지지율을 떨어뜨리는데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최근에도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한동훈 대표의 뭐 향후 지도자로서의 지지하는 퍼센테이지가 한 4%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영향력인데 자꾸 본인이 진짜 보수라고 하면 저희처럼 이제 진짜 보수당에서 온 청년들이 봤을 때는 어이가 없죠. 좀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는 공감되지 거죠. 않는 네. 부분이 많다. 그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 이 세 분이 서로 커오면서 서로가 가치가 있는 존재, 서로가 제가 필요하다라고 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지역 기반인 것 같습니다. 영남, 호남, 충청 세 분이 딱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크려면 결국 쟤랑도 손을 잡아야 돼. 그래야지 다른 지역을 잡을 수 있어. 근데 지금 장동혁, 이준석, 한동훈 이 세 분은 아직 그러한 지역 기반이라는 것 곧 그 콘크리트 표심을 얘기하는데 그러한 콘크리트 표심은 명확하지 않다. 뭐 장동혁 대표가 당대표이기도 하고 충청도이기도 하는데 그렇다고 뭐 충청도를 다 아우르고 있다 뭐 이렇게까지 보여지진 않습니다. 다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 세 분이 뭐 성장을 해가지고 할 수는 있겠죠. 지금 당장은 그러기는 힘들다 말씀드리면서 개혁신당 지지율 올리는 팁을 또 말씀드리자면 정책 CF로서 팁을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게 문성호 대변인 같은 분들이 한 10명 더 있어야 돼요. 맞아요. 뭐냐면 지금 약간 이렇게 잘생긴 사람이 언론 지평이나 어렵긴 하네요. 혹은 뭐 밥자리 술자리에서 정치 얘기 하다 보면 사실은 이제 우리가 민주당 얘기도 많이 하고 이재명 얘기 많이 하고 국민의 얘기 많이 하는데 개혁신당 얘기가 쏙 빠져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스피커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고 뭐 김성열 그 전체고위원이나 문성호 대변인이나 이렇게 개혁 현직 그 국회의원들 말고 그 이외의 스피커들이 이러한 유튜브 기반 방송에 엄청 많이 출연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하고는 사실은 연대할 건 연대하지만 각을 좀 세워야지 존재의 가치의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저는 사실 지금 개혁신당의 그 선거 시스템을 굉장히 좀 지켜보고 있거든요. 그 연구소 부소장님하고 같이 방송도 하고 있고 한데 근데 그래서 저는 지역에 젊은 친구들 나오면 개혁신당 따라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지금 개혁신당이 이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선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그 옆에서 같이 해라. 그냥 기존에 계시던 뭐 국민의힘 후보들 따라하지 말라 이렇게 팁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좋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면 네. 제가 얘기할 게 많이 없네요. 정말 기대되는 거는 이번에는 이준석 대표가 뭘 할까? 이거 되게 기대돼요. 맞아요. 이번에 뭐 99만 원 선거도 하고 하지만 그 전에도 뭐 온라인 뭐 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이준석 후보가 어떠한 또 플랫폼을 만들까, 어떠한 또 무엇을 할까 이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기대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니 국민의힘이 안에 있을 때 제대로 사용했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는 제대로 서서 다 이겼죠. 그리고 쫓아내서 그렇죠. 그렇지. 그리고 그때 PPAT를 만들고 그걸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에 뭐 헌법 시험 보신다고. 그 아마 브리핑 자료에 아예 PPAT라고 났는데,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로 있을 때 굉장히 선진적이고 개혁적인 걸 많이 만들어놨고 그리고 이어가는 것도 많은데 개혁신당 고유의 이 선거의 왕자, 선거의 황태자 이분이 대선도 이기고 당대표로 있을 때 지방선거도 이겼던 분인데 과연 이번에서는 또 본인 총선도 이겼고 이번에서는 뭘 보여줄까 좀 기대하고 저는 있습니다. 대선 때도 8%의 득표율이 솔직히 좀 두 자릿수가 나왔으면 더 좋았겠다고 생각 개인적으로는 하는데 좀 안타깝긴 하지만은 좀 이번에도 어떤 이제 기초 의원들 특히나 젊은 친구들이 많이 얘기하시잖아요. 뭐 개혁신당 이미지 자체가 그러니까 그리고 대부분 다 선거 초짜들이고 그런 초짜들을 데리고 어떠한 또 유의미한 어떤 효과를 거둘까 또 되게 궁금하긴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희가 이제 뭐 차차 보여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게 저희 같이 작은 당이 어떻게 보면 큰 복이죠. 이준석 대표가 어쨌든 선거에서 성과를 내왔기 때문에 작은 당임에도 이런 기대를 받고 주목을 받을 수 있다는 건 큰 복이고요. 그래서 좀 아까 얘기로 들어가서 이 삼김 시대와 같이 할 수 없는 이유라는 게 이제 그 지역 기반 같은 튼튼한 게 없다. 저도 약간 비슷하거든요. 그때는 그런 류의 어떤 협치가 가능했던 게 뭐냐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그 삼김 분들이 야 내 이름 찍힌 공청장 달고 너 가 하면 당선을 시킬 수가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돼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그런 힘을 조금은 가지고 계시죠. 어쨌든 개혁신당이라는 3당을 창당해가지고 이제 성과를 냈으니까. 근데 그래봐야 한 3석 정도인 거고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증명을 하신 바가 한 번도 없고 그리고 장동혁 대표께서는 이제 증명을 하셔야 되는 차례가 이제 좀 오신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장동혁 대표는 어떤 본인의 내가 장동혁이 알아서 된다기보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잡고 계시는 게 아직은 더 큰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와 같이 그런 연합은 좀 어려운 상황인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좀 더 그립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게 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쉽지 않을 거다. 일단 이게 제 개인적인 논평이고요. 그리고 이제 지역 기반을 갖는다라는 것도 저는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흔히 얘기하는 뭐 전라도는 김대중, 경상도는 뭐 김영삼 이런 게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식으로 되진 않거든요. 당을 내가 경상도니까 뭐 보수당, 전라도니까 뭐 진보당 이런 건 있어도 이런 유해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세대로 분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이게 가능했었던 게 윤석열 대통령 당선과 그 다음 지선의 국힘 승리였어요. 그때 얘기했던 세대포 이론이라고 하죠. 이제는 지역이 아니라 세대를 잡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 대표가 지금 젊은 층에서 어느 정도 선두적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40, 50대에서는 민주당 지지층이 많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라고 한다면 뭐 노년층이라든가 아니면 뭐 다른 지역층에서 국힘에서 뭔가 그걸 확고하게 잡고 세대포 이론과 같은 선거 연합을 할 수 있다라면 민주당 정권을 교체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연대가 가능하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는 조금 아직은 시기상조다. 그러니까요. 네, 이런 이번에는 상황인 것 어차피 같습니다. 독자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 같아서